오늘의 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첫 번째 국정감사, 초반부터 난타전이 펼쳐졌는데 먼저 각 당의 국정감사 중점 전략과 함께 한 주간의 총평을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원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사회 현안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대책도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고요. 우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우리 자영업자들의 대책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가불관계들에 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없을지, 그리고 또 탈원전도 굉장히 공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이 있는데 이 민생을 챙기는 국감이 돼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민생 제일국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촛불 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지난 우리 사회에 쌓여왔던 이 비리와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폐청산 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한반도가 정말 전쟁 위기 속에 휩싸여 있고 미국과 북한의 말폭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지 안보 제일 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난 5개월간의 이 정부가 했던 정책적인 무능과 또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하고 거기를 바로 잡아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우리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강정마을 구상권을 취소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동을 건다라든지 또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 지적, 최저임금제 문제점 지적,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대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는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은 이미 상당히 그 시간이 지났고 정리가 됐는 세월호 문제를 갑자기 그 국정감사 당일날 아침에 대통령실장이 나와가지고 발언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된 김일수 헌법재판소장을 대행으로 내년 9월까지 끌고 간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정부가 국정감사를 인위적으로 방해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남은 국정기간 동안에 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고 나라를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을 도출해 주는 것이 국정감사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은 그런 국정감사 본래의 모습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왔고요. 가령 이제 저희 당의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문제라든지 또 LH 주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후분양제를 좀 해라, 그래야만 좀 아파트 시장이 안정이 될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저희 당의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정부에서 조달 입찰을 하면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중소기업만 조달 입찰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조달 입찰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조달 입찰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발견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또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복지 집행을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 지방정부의 복지 재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명확한 어떤 그림이 없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밝혀내서 그걸 이 국감 현장에서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대안을 마련해서 밝히는데 집중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이야기 듣습니다. 네, 각 정당이 사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많은 어떤 민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래의 어떤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준비를 참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국감장에서 구현할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늘 이렇게 자극적인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이 언론에 비추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다소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 원인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이 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출범이 이게 5개월째 되고 있는데, 처음에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당히 많은 어떤 정책들, 국정과제와 그리고 내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특히 또 지난 추경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밝혔던 어떤 비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의 국감이 돼야 되는데,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다 밝혀진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정감사 대응 방안, 그 민주당에서 만든 이런 어떤 그 보고서 자료들을 보면 적폐청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이걸 통해서 뭐 자유한국당을 낡은 야당, 무능 야당, 또 발목 잡기 야당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이걸 통해서 국민들께 과거 정부에 대한 어떤 실정, 그리고 적폐, 뭐 이런 것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제 국회라는 것이 입법 기능과 같이 아까 김병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행정과 사법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입법부의 기능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당의 입장이 각 야당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 속에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행 상임위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생 국감, 그리고 정책 국감, 그 속에서 국민들의 어떤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는 생산적인 국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강 의원님, 민생 국감이 돼야 한다는데 적폐청산이란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 좀 나옵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적폐라는 게 뭡니까? 쌓이고 쌓인 부정부패와 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국감을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있습니다. 국감을 막 해서 야당 의원들께서 자료를 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몇 년치 자료를 내가지고 그걸 파보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국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국감이 돼버리고요. 이 정부는 출범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이 정부에 관한 적폐라고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이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뭔가 격려해줘야 될 마당인데, 국감을 하다 보면은 세월호 보고서 조작 문건이 터집니다. 국정원 조작한 것, 댓글이 사건이 터지고요. 블랙리스트가 터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터집니까? 각종 뭐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 박원순을 제압하려고 했던 문건들이 터집니다. 결국은 이러한 잘못된 것들, 국가기관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것들을 바로잡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개혁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유한국당도 과감하게 나서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고서 모든 것을 기승전 정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이 국감을 파행으로만 만들어서 이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 국정교과서 여론화 조작했던 거라든지 국정원이 댓글 달았던 거라든지 이런 모든 걸 또 덮기 위한 파행 국감으로 가서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한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 그런 오해를 저는 국민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품격 있는 국감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반론 듣습니다. 예, 강병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폐 청산해야죠. 그런데 왜 정부 여당이 났습니까? 그는 검찰에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1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다 적폐 청산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민주당 최고위원, 최고위원회, 그다음 원내대책회의, 정책회의 보면 전부 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뭐 세월호 이야기, 이명박 구속해야 된다라든지, 그다음
MBC 사장 김장겸 문제 있다, 뭐 그다음 이사 문제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야기가 장황해질 것 같지만은 이 적폐청산 갖는 이런 이제 한 정권이 출범할 때 국정과제 내지 캐치플레이즈 다 있습니다. 그 캐치플레이즈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출발하는 정부가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를 위해서 국민들이 단합해가 미래를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담대한 변화를 해가지고 정말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신자유주의를 과감하게 바꾸는 식으로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똑같은 민주당 정부인 옛날에 그 케네디 정부 같은 경우는 뉴 프론티어라 해가지고 소련한테 젖는 우주로 가자 해가지고 달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슨 정부 때 위대한 미국 사회 건설이라 해가지고 미국의 대대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합니다. 똑같이 우리 진보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 중에도 지금 강병원 의원님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오히려 적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민생 이야기하고 그 생활 정책 실제 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적폐 중에 양극화 해소라든지 그다음 우리 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할 때 가장 방해되고 있는 것이 노동 유연성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거 개혁하자 소리 이 최고위원회나 정책위원 때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오로지 적폐 이야기합니다. 적폐 이야기가 뭡니까? 전부 다 수사권을 동원해가 전 정부를 공격하고 전 정부를 대통령을 수사해라, 구속해라. 오로지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5년 후,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냐? 거기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강병원 의원님 같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 정부의 국정과제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적폐청산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당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회의에서 할 때에 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좀 이야기하고 적폐 필요합니다. 적폐청산 필요한 거는 검찰한테 좀 맡겨놔 놓고 좀 정부 여당이라서가 검찰보다 앞장서 나가가지고 이 적폐 이야기 하지 말으십시오. 지금 강병원 의원님 이제까지 아까 세월호 보고 시간 문제라든지 그런 거 검찰이 먼저 밝혀졌습니까? 국정감사 과정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부 여당이 먼저 임종석 실장이 어느 날 갑자기 국정감사 시작한 날 아침에 느닷없이 긴급 기자회견회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 되니까 또 하겠습니다. 이게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좀 희망적인 이야기 좀 하고 그런 거는 하더라도 검찰한테 좀 맡겨놓고 이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좀 집중해 달라는 게 국민들의 뜻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야권의 얘기 듣고 마지막에 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김명진 의원의 얘기 듣겠습니다. 예, 저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여당인 시절에 가령 정치권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마라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사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라고 민주당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폐청산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범죄 구성하고 있으면 검찰, 경찰이 끝까지 뿌리 뽑아서 정말로 처벌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그 기관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고요.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해라 또는 법사위 상임위에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또 그건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상임위가 아닌 데서 정당이 전체적으로 달라붙어서 적폐청산을 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정태욱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암울한 느낌밖에 안 줍니다. 사실은 벌써 오늘 일부 보도를 보면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이 16% 올라가기 때문에 무인마트 운영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당장에 젊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사람이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의 일자리들이 없어져가는 이 추세하에 있는데 이런 흐름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이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논의의 첫 번째 장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경제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흑자라고 합니다. 흑자 맞습니다. 흑자는 맞는데 이 흑자가 지금 반도체하고 핸드폰 이 두 군데서 오로지 큰 흑자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죽어 있는 상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는 대부분 식물 상태고 오로지 그 두 개의 영역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활활 잘 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착시 현상을 주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점이 사실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돼야 되고, 특히 집권 여당이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의 어떤 주도권을 끌어가야 되는데, 국정감사 첫날 대통령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 시간을 가지고 브리핑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세월호 7시간 도대체 대통령 뭐 했냐고 그렇게 끝없이 얘기가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의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그 정도 의미인데, 그걸 국감 첫날 대통령실장이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게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 사실은 청와대 국정을 이끌어간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장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문제를 논의해야 되고, 대한민국 사회가 미래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에 너무 지금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매몰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미래, 정작 우리가 정치권에서 또 대통령이 논의해야 될 핵심 주제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걱정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 이야기도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정부 여당 그리고 청와대의 인식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 사법 영역에 대해서 입법부가 그 기능을 하는 것인데, 청와대가 나서서 적폐 프레임에 대해서 피감기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이 청와대입니다. 행정부입니다. 물론 정부 출범이 지금 5개월뿐이 안 됐으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드러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과거의 적폐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까 정부 출범하면서 내놨던 그런 장밋빛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이나, 또 당장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낼지에 대한 문제들은 전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만약에 비리나 무슨 부정부패가 있는 그런 적폐다라고 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관이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 문건이 하나 나오고, 그런 문건이 전부 과거에 9년 동안의 문제점들만에 있는 문건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청와대가 5개월 정도 됐는데 문건이 어떻게 매달 하나씩 나옵니까? 지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4번의 브리핑을 문건을 얘기를 했고, 최종 급기야 국정감사에 있는 첫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금 2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문건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 5개월 만에 찾아진 문건들을 가지고 이것이 적폐니까 문제점을 제기한다? 참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정부가 출범할 때 민주당의 오영훈 대변인께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준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는 아무것도 지금 남아있는 게 없다. 국민들이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대변인 논평을 했는데, 어째서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캐비넷을 여니까 그런 어떤 수천 건의 문건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출처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의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프레임 쪽으로 국정감사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적하되, 문재인 정부가 5개월이 됐는데 5개월 동안에 어떤 일들을 했으며,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4년 6개월 동안은 어떤 정부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국감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실 때 그 국민의당에서 후분양제에 대해서 이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자라고 국감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김현미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민생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 국감장에서 민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히려 정쟁 사안만을 가지고서 공격하기에 일쑤였고 파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라는 게 촛불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정부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국정원 수사,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7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민생을 챙기는 것과 함께 이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명확히 인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폐 청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대통령이 이 세월호 보고서 조작하고 청와대가 이런 것들에 관한 위기관리 지침을 빨간 펜으로 그어서 수정을 하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밝혀졌는데 이런 것들을 넘어가고 어떻게 국정감사 안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의원님들이시지만 막상 상임위에 가셔가지고 국감에서 무슨 이슈를 잡는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먼저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민생 제일에 대한 것들을 해주십시오. 기꺼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적폐 청산에 관한 것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고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돼서 하는 것이고요. 또 청와대에서 문건들을 했다고 그랬는데 청와대만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이 정부에게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면은 비판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전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려고 막 파고 들어갔더니 결론은 박근혜 정부 국정감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답답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의구심이 됩니다. 저는 이러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로 민생을 챙기고 싶다 그러시면은 미세먼지 문제 대책 같이 논의하십시오. 최저임금 인상했다는 자영업자 대책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십시오. 이 탈원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먼저 제기하시고 이런 거 얘기하면 정부 여당이 안 받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민생제일국감 야당이 협조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내용상이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충돌이 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이제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가 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결 구도 속에 파행이 잇따르기로 했는데 먼저 대치가 격화됐던 현장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시적인 권한 대행이 아니라 사실상의 유연적이고 위법적인 위장된 헌법재판소장의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장의 자격으로서 인사말을 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무슨 권한 대행커녕 김진태 형님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업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새로운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는 소장 직무대행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금 전에 강병원 의원께서 답변 중에 이제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한국 리서치의 10월 1일자 네. 리서치를 이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일부 여론조사였다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치열했던 공방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놓고 벌인 논란이 될 텐데 1시간 반 정도의 공방 끝에 어떻게 보면 국감이 시작도 못한 채 연기가 됐죠. 오늘까지 후유증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데 아마 여야 간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일수 소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더 격화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야당부터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니면 여당부터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제가 이거 좋습니다. 법사위 네, 상임위일이라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김일수 헌재 소장 권한 대행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촉발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김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있어요. 청와대가 나서서 헌법기관인 헌재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라고 말하는 그 부적절성, 그것은 뭐 노회찬 의원님이나 여당 의원님들도 그건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다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 권한대행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헌재가 법률로서 그리고 그 규칙으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그걸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꼭 청와대의 하수인 다루듯이 헌재의 권한대행 체제를 기미수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발언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논리적으로 3월 13일 날 과거에 탄핵 정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그 전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김희수 체제를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 좀 무리하게 이제 김희수를 다시 소장으로 지명하고 김희수 재판관께서 국회에서 9월 11일 날 본회의에서 인준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김희수 소장은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국회에서, 그것도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통해서 그것을 인준을 부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는 그것으로 이미 끝난 것이고, 다시금 그 규정에 의해서 재판관 회의를 일주일 이내에 열어서 다시금 권한대행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재판관 회의를 열지를 않았어요.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18일 날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재판관이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청와대가 그것을 논란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는데, 그날 그 김희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께서 귀국하면서 그냥 재판관들과 티타임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동의를 했다는 듯이, 아니면 재판관 회의를 한 것처럼 하면서 왜곡해서 국민들께 그 권한대행 체제가 합법성,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양 말씀하는 것은 저는 그건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은 권한대행 체제가 없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을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김희수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편법적으로, 소장이 부결됐는데 권한대행 체제로 앞으로 1년 동안 그 소장에 준하는 모든 역할들을 하고 있는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헌법적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청와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 얘기 듣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김희수 대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한다면 사실은 헌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국회에서 부결을 시켰으니까 그건 다시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회의를 안 열었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고요. 두 번째는 헌재 내부에서 어쨌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그걸 왜 발표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헌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을 청와대가 왜 자기네들 권한인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합니까?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회에서 부결이 됐으면 대통령은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지명해야 될 헌법적인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본인의 그런 책무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의해서 부결된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을 1년 동안 더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유지시키기로 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위헌적인 발상과 행동을 지금 청와대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헌정질서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비판받을 어떤 여지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예,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출발점 자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준이 거부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건 이제 국회에서 부결받았으면 그 뜻을 받아가지고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SNS에다가 국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또 자기 의지가 관철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자기 원래 그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은 무시하고 내년 9월까지 이 권한대행 체제를 가져가겠다. 그거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당연히 국회에서 부결되었으면은 후임 대통령, 후임 헌법재판소장을 즉시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번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그 내정했을 때 문제점 우리가 지적했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관행으로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3명이 대통령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뽑고 3명을 대법원장 임명할 때,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했는 3명 중에서 이 소장을 임명하는 그런 이제까지 관행이 있어 왔는데, 그런데 김희수 재판관은 국회에서 임명한 사람을 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관행으로 얻은 거를 바꿔가지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김희수 재판관이 인준을 못 받았으면 즉시 이 기존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 인준이 그러면 별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앞으로 엄청난 내년 9월까지가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을 대행체제로 그것도 국회에서 부결된 사람을 그것도 대통령 임명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그거는 바로 국회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도전하는 거고 그건 정말 그 헌법을 수용해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 듣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국감이 파행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이렇게 상식적인 일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적 보복 행위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국감을 하는 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부결한 것은 헌법소장을 부결시킨 것이지 권한대행을 부결한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권한대행 체제를 만들었고 그건 헌법재판소의 법과 규칙에 대해서 권한대행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한대행이 있다가 가지고 국감을 파행시킬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게 상권 분립에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빨리 대통령은 이 불안한 헌재가 8인 체제인데 9인 체제라고 하는 완전체를 만들어 달라. 그러기 위해서 한 명을 빨리 임명하라고 하는 저는 국민의당의 의견은 정말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도 새로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또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이 우리 법이 헌법에 보면은 헌재 소장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약간 법률적으로 명료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입법부가 나서달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국감을 파행시켰던 것은 권한대행 체제는 헌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감을 파행으로 이끄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국감을 파행을 시킨 것이 이 김희수 이 재판관이 박근혜 탄핵에 공조했고 심지어는 이 소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성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소수 의견을 냈기 때문에 더 믿게 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심하신데요. 예, 아니, 너무 얘기 듣고 나중에 반론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제가 한 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것이고요. 두 분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권한대행 체제라 그래서 국감을 파행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이 9인 체제를 빨리 대통령께서 만드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대통령께서도 머지않아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이 온전한 9인 체제를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판관과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까지도 우리 입법부가 뒷받침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저는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 말씀 중에 좀 심각한 사실 오류가 있는 게 저희가 국감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감을 가면 그 기관장이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으로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고 그분이 인사말을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헌재 국감 하겠지만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의 오더를 받아서 권한대행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일관성 있게 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여당과 야당이 싸울 일이 아니다. 국회가 어쨌든 인준을 부결시키고 국회 의견을 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청와대와 헌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헌법기관인 양 기관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 대행 기관의 피감 기관의 권한대행으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국감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이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헌재 소장의 임기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 입법 미비적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고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위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그 임기를 규정하기 위해서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민주당에서 그걸 반대했어요. 이제 와서 20대에 이제 그것을 자꾸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어불성설이에요. 19대 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냈는데 소위 속기록을 보면 전부 다 민주당이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오류가 좀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잘 맞지 않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헌법기관으로서 분권화되어 있는 이런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 그리고 청와대가 나서서 그 자기의 목도 아닌데 그 부분을 나서서 브리핑한 이런 부분들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이라도 권한대행을 스스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새롭게 선출하면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헌법재판소 국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종합국감이 남아있고 그것을 안 하고 고집을 피우고 대통령과 같이 코드를 맞춰서 헌법재판소도 하수인 기관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이 국감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소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국회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요. 그 부결된 헌법소장으로 인해서 없을 때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를 이끄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결된 사람이 권한대행을 맡았다고 해가지고 이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 되죠. 아니, 그럼 권한대행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국감을 합니까? 왜 권한대행이 없습니까? 그분이 권한대행이라고 나서서 인사말을 하겠다고 하니까 권한대행으로 된 겁니다. 그건 헌법재판소법과 잘못된 규칙에 거예요. 따라서 네, 제가 말한 권한대행으로 명백히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는 입법부로서 국감을 해야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소장이 없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그 기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감 파행을 한다는 것은 저는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하셨는데 예, 예. 잠깐 얘기 듣겠습니다. 네. 먼저 정태욱 의원부터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정말 제가 이 강병원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걱정됩니다. 어떻게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진정한 여당의 속마음이라 하면 놀랄 따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문제의 근본은요. 아까 강병원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실무적으로 헌재 소장이 유고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인사말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발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국회에서 부결된 헌재 소장을 굳이 헌법재판소 내부 평의를 거쳐가지고 그 사람을 인사말 할 사람 없으니까 이 사람이다 하자 했는 것도 아니고 박수현 청와대에서 이 사람을 내년 9월까지 그 권한대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헌법재판소에 인사말 할 사람이 없어가 누군가를 대신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뜻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나는 마이웨이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김희수 재판관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SNS에다가 권한대행 부정에 대해서는 국회도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국회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그 아주 기술적이고 뭐 테크니컬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그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청와대의 고집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너무 테크니컬한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예, 김경진 의원까지 얘기 듣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팩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저희도 국민의당도 불철주야 애를 썼고 여기 계신 바른정당도 불철주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법사위를 파행시켰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최소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말이 일정 부분 성립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헌법재판소장 직무 대행을 하셨던 분이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가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의 최소한의 취지를 대통령이 존중을 한다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주체는 헌법재판소 내부입니다.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 사람이 계속 직무대행을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행 법상에서 보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국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희수를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으로 갑니다라고 현재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이신 오신환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헌법재판관들끼리 그 점에 대한 재논의는 전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김미수가 계속해서 직무대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김미수가 계속해서 직무대행을 한다고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의 월권이고, 왜냐하면 그걸 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니까. 두 번째, 국회의회에서 한번 부결이 된 사람이라면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끼리 모여서 국회에서 부결을 했는데, 그러면 김미수가 계속해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헌법재판관들끼리 내부에서 분명히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사위가 계속 이 김미수 직무대행을 인정 못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그런 회의조차 없었는데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지명한 게 과연 옳느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나름대로 회의를 다시 해야 되고, 대통령은 김미수 힘내요가 아니고 국회에서 부결을 했다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헌법적인 시스템을 대통령이 존중을 하신다면, 저희는 최단시간 내에 김미수를 대신할 후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지명해서 국회의 인준 절차를 요청합니다. 이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국회가 오기를 부려서 부결이 됐으니까 김미수 힘내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 사이에 이 무브먼트를 하자고 하는 거, 이거는 청와대가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하겠다는 시각 자체가 전혀 없는 거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 이거를 대통령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한 명의 공석이 있잖아요, 재판관. 그럼 과거에처럼 그 재판관을 좋은 분을 잘 모셔서 헌재 소장과 재판관으로 지명하시면 돼요. 그럼 모든 게 해결돼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시고 꼼수로 권한대행을 김미수로 계속 가고,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재판관과 그 헌재 소장을 같이 지명을 하게 되면 또다시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무리수를 두고 또다시 이런 문제로 낙마하게 되면 그분을 재판관으로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관만 지명하고 청문회 통해서 그냥 강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소장은 그냥 김미수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다, 이렇게 보고 이런 꼼수를 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강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아마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테이크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요리사예요. 미슐랭 5스타 정도 요리사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있는 세 분들 입맛 맞추기가, 세 당의 입맛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김미수 헌재 소장을 부결할 때부터 한번 저는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리사라고 가면 그분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고 정말 정도에 맞게끔 요리를 하는을 봐야 되는데, 스테이크 요리만 한다고 그분을 부결시켰던 겁니다. 정당한 헌재 소장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제가 봐서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내가 스테이크 안 좋아하는데 스테이크만 잘하는 최고의 요리사야, 그런 부결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헌재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헌법재판소 법과 그 규칙에 따라서 그 임명일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를 구인체제로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머지않아 새로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이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네, 지난 13일에는 국회 국감장에서 이 세월호 보고 시점의 의혹을 두고 설전과 고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고 오겠습니다. 7시간 행정의 조사를 가름하겠습니다. 해수부 내용 전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잘 모르는 거를 검찰이나 이런 데 수사 의뢰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그렇게 브리핑한 거에 대해서, 비서실장은 원래 입이 없다 이러는데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 너무 가볍다, 경망스럽다. 9시 30분에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10시에 보고한 것으로 고쳤습니다. 허위 작성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전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뭐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나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정의하겠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국감 분위기가 험악했죠. 청와대 세월호 보고 문건 조작 정황 공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자를 엄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국감은 파행으로 치달았는데, 세월호 문건 조작 논란을 두고 각 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듣죠. 예, 저는 이렇게 국감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민생 제일 국감을 다들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국감을 하면 이런 문제가 튀어나와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이런 것들이 현안이 되고 있고, 특히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4월 16일 그 아침 그 긴박한 상황에 대통령의 보고했던 시각을 30분 늦춰서 조작을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9시 30분 그때만 이렇게 보고받고 정말 구출 지시를 총력을 다해서 하라고 했으면은 저는 수많은 우리 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저는 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이런 보고 시간을 늦춰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뒤늦게 보고받아서 그 30분 늦춘 시간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대응했다라는 식으로 조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죠.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 지침을 빨간 펜으로 긋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마치 이 재난에 대해서 컨트롤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안부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바꾸는 그런 작태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감에서 밝히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생제일국감 당연히 해야 되고 적폐청산하는 국감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적폐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쨌든 이 잘못된 관행이었고 헌법이 파괴되고 국정이 농단됐던 것들의 진실을 밝히는 것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이런 끔찍한 사태들에 대해서 저희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 국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 듣습니다. 강 의원님 이야기하는 그 팩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국감 과정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국감을 해가지고 막 이제 10시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임정석 실장이 그냥 뜬금없이 갖고 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 자체가 틀렸고,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이 갖고 왔다 그래서 국감에서 논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 어쨌든 그러니까 국감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결국 국감을 방해하려고 임종석 실장이 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처음 알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9시 31분에 안전행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한테 그 보고된 시점이 10시쯤 된다라고 한 6개월 후에 조작했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는 사건 자체는 2014년 4월 16일 날 나왔는데 5월 22일 날 6개월도 되지 않아요. 딱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정홍원 총리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긴급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한테 안행부에서 보고는 9시 31분에 받았고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우물쭈물하다가 그 10시경에 보고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팩트 아닙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조작 몰라 어떤 경위라 그 문서가 만들어졌는지 그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서를 안 봐가. 그러나 이 사실이 별로 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강 의원님께서 7시간 동안이 귀중한 시간이 허비돼 가지고 귀중한 목숨을 제대로 못 살렸다? 맞습니다. 더 잘 했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 정권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죠. 대통령 실장이 왜 그 시간에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실제로 6개월 후에 조작된 것도 아니고 사건 나고 한 달 좀 지난 시점 국회가 모은 기자들 보내서 다 이야기한 전혀 새로운 팩트 아닌 사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또 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임종석 실장이 발표 문안에 보면은 하루 전날 그것이 알게 됐다고 이제 이런 문건이 발견됐다는데 정확히 다시 이야기하면은 7월 14일 날 청와대에서 그 민정비서관실에
캐비넷에 뭐 엄청난 소리가 나왔다 하고 그때 난리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지시를 뭐냐까 했냐면은 7월 18일까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 정확히 7월 17일,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지금부터 2달 전입니다. 7월 17일 날, 정무수석 비서관실에서 캐비넷에서 1362종의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서류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그 7월 17일 날 발표를 했어요. 7월 18일까지 조사한다 해놔놓고 그때 세월호 관련 서류를 1362건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쟁여놨다가 국감 시작한 날 아침에 터뜨리는 겁니다. 그것도 별 내용도 아니고 이미 다 대통령한테 우물쭈물하다가 30분 보고 늦었다는 거 다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팩트에 대한 거를 새로울 것도 없고 서류도 이미 2달 전에 발견되는 거를 발표했는 내용 그 자체도 새로울 것도 없고 국정감사 앞에 하는 것도 문제고 네. 그보다 더 문제는 잠깐만요. 좀 길어지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길어지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같은 이야기를 이제 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요. 좀 국민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이야기 좀 합시다. 또 그 이야기 합니까? 세월호 이야기. 이제는요, 정권을 가져갔으면 뭐가 차이 나느냐? 언론에 가가지고 이래 야당 의원들 같이 이렇게 발표할 필요 없어요. 임종석 실장이 정말 진실을 알고 싶으면은 서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 손에 있고.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들 이 정권 아래서 다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돈 있지 않습니까? 기소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자회견을 국정감사하는 날 아침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 다 오라 그러면 됩니다. 안행부 공무원 오고 해수부 공무원 오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들 오라 해가지고 이거 조사해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국감을 방해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이미 7월 17일 날 발견된 서류를 2달 동안 쟁여놨다가 그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네, 나머지 분 얘기 듣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당연히 수사해야죠. 수사해서 처벌할 내용이 있으면 처벌해야죠. 근데 저게 그렇게 본질적인 내용이냐? 아니 정말로 국민들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슨 짓을 했느냐? 왜 저게 분명하지 않느냐? 수없이 많이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정말로 분노를 해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 씨 1심에서 실형받고 지금 항소심 가 있지 않습니까? 저거 검찰에 넘기면 됩니다. 넘겨서 뭐 추가로 처벌받을 사람들 있으면 처벌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저 사태를 보면서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저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구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인상이 깊었는데 아니 정권을 잡았으면 정권을 잡은 집단에서 세상에 쓰레기통만 뒤지고 다닌다. 근데 저는 그게 적나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 정말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권을 잡고도 쓰레기통만 뒤지고 다닌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이야기 듣습니다. 만약에 문건이 있다면 다 지금 내놓으세요. 또 한 달 있다가 또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일, 18일, 20일, 8월 28일 이 4번에 걸쳐서 문건 관련한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어요. 뭐 9천 건만에서부터 뭐 1,000몇백 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요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브리핑한 거는 9월 27일 정권이 출범한 지 4달, 5달이 지난 9월 27일 날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에 캐비넷에서 발견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변경 자료라고 해서 내놓은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이 만약에 그걸 방치하고 나왔다면 그 직원은 처벌받아야 돼요. 그 직원을 찾아내세요, 그러면은. 찾아내서 그 직원을 처벌하는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하셔야죠. 그것 또한. 그래야 뭔가 신빙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만약 그것이 실제 나왔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갑자기 국감 첫날에 느닷없이 발표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냐. 만약에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 조작이 됐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작 의혹이 있는 거를 비서실장이 나와서 꼭 국민들한테 대국민 그런 언론 브리핑을 해야 됩니까?
검찰에다가 자료를 주고 이거 조사해봐라. 결과가 나오면 그때 발표하면 되죠. 그리고 엄격하게 팩트를 오인하고 있는 게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은 대통령 훈령입니다. 법령이 아니에요. 훈령인데 이미 2004년도에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관리기본법에 보면 그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을 행안부 장관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위법이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서 훈령은 그 이후에 이것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그런 훈령이에요. 이거는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임종석 실장이 급하게 이것을 발표하면서 제대로 된 것을 이걸 확인하지 않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 이미 그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컨트롤타워다라고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법령도 아닌 훈령에서 그것을 그냥 삭선하고 고쳤다. 이 부분 때문에 무슨 대단한 무슨 저 불법적 행위가 있는 것이냐. 청와대 안보실장이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은 만약에 필요하면 검찰에다가 넘겨서 그리고 검찰에 넘기는 것도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좀 판단해서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정홍원 총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5월 달에 이미 9시 31분에 행안부에서 보고를 받고 우물쭈물하다가 10시에 보고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제가 작년에 운영위원으로서 이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감을 해보면서 이분들의 발언, 답변 하나하나가 진실되지 않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그것 정홍원 총리의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1분에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보고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우물쭈물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우물쭈물했다라는 총리의 말 자체가 우물쭈물 말은 총리가 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보면은 총리가 31분에 그 안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한테는 10시 네, 알겠습니다. 보고했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나옵니다. 청와대 내 청와대와 정부 내 이 위기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정권을 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 잘 받았습니다. 네. 예. 그러면 잘해야죠. 그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그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긋고 손으로 수기로 썼는데요. 그거의 어떤 주요한 목적은 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는 것. 이거를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이 국가위기관리 지침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서 새롭게 만들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놨겠죠. 기록물로 주지 않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 이번에 발견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는 법적인 상식으로는 이런 대통령 훈령 역시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서 저는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이 정부와 청와대 모든 이 권력들이 집중돼서 이 대통령의 7시간 혹은 7시 반에 대해서 전부 연막을 쳤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준비가 된 시간이 이미 훌쩍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 하시고 짧게라도 한마디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면 짧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임종석 실장이 그 사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발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법에 이미 행안부 장관이 컨트롤타워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지침은요 훈령이에요. 훈령은 여기 김경진 의원님 뭐 법조인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법령도 아니에요. 그냥 훈령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행정 규칙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이것이 대단한 무슨 조작하기 위한 삭선하고 기록한 것이냐 하는데 이것은 조사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실장이 그렇게 오버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첨예한 대립의 토론을 나눠주었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